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10번 길 33, 부산 지하철 2호선 덕포역 4번 출구로 나와 228m를 가면 유리로 가득 둘러진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여러 군데 도서관이 있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439억의 예산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많은 책과 열람석이 마련되어 부산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도가 큰 도서관입니다. 르네상스기의 프랑스 철학자이며 모럴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이나 가톨릭 교의, 신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던 회의론에서 출발했으나 사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식의 불가지론자는 아니었습니다. 독단을 피하고 모든 것에 대해 비판을 게을리지 않았다는 태도로부터 인생에 대한 고찰을 추상화하여 위대한 책을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책은 수상록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가 짓고 권응호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간을 위한 위대한 통찰 몽테뉴의 수상록 속으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미래의 일을 추구해 나간다고 비난하며 우리를 향해 장차 닥쳐올 일은 지나간 일보다도 훨씬 손에 잡힐 일이 못 되는 만큼 현재의 행복을 지키고 거기다 몸을 안정시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만일 여러 다른 일에서처럼 우리들의 지식보다 행동면을 염려하여 이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며 우리들 천성이 소생의 대를 연속시키려는 일을 과오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고 늘 저 너머에 존재한다. 공포나 욕망, 희망 등이 우리들을 미래로 비약시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현실에 관한 시각을 알리고 앞으로 올 일, 즉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떠날 일에 관심을 갖게 한다. 앞으로의 일을 근심하는 모든 정신은 불행하다고 세네카가 말했다. 내 일을 하고 너 자신을 알라는 위대한 교훈은 플라톤에 의해 종종 인용된다. 이 두 가지는 대체로 우리의 모든 의무를 포함하며 마찬가지로 그 다른 면도 포함하고 있다. 자기 일을 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에게 적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것이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의 일에 자기 일인 양 혼동하지는 않는다. 그는 우선 자기를 사랑하고 가꾸며 쓸데없는 일이나 생각, 남의 제안을 거절한다. 광망은 그 바라는 대로 되어도 만족하지 않으나 예지는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여 결코 자기에게 불만을 품지 않는다고 기계로는 말한다. 에피쿠로스는 그의 현자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근심을 면제해주고 있다. 죽은 자에 관한 계율들 중에 임금의 행동을 그들이 죽은 뒤에 심사하고 있는 율법은 다른 것 못지않게 견고한 법으로 보인다. 임금들은 법의 주인은 아니지만 친구들이다. 정의가 그들에게 가하지 못한 체제를 이 율법이 우리가 때로는 생명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명성과 그 후계자들의 재산 위에 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풍습은 그것을 지켜주는 국민들에게 대단한 이익을 주는 일이며 자기의 추억이 악인들과 비교되기를 꺼리는 착한 임금들이 지켜주기를 바랄 만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임금들에게 신하로서 예속되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직권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경심은 애정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덕에 대해서만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질서를 보아서는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우리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면 그들이 못났어도 끈기 있게 참아주고 그들의 악덕을 감춰주며 그들이 별것 아닌 행동도 장한 일로 보이게 도와주자. 그러나 그들과 우리들의 인연이 끝났을 때 정의와 자유에 따르지 못할 것은 없다. 특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자기의 주군의 결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존경과 충성을 다하여 그를 섬겨준 일을 찬양하지 못하게 할 리는 없다. 그것은 후세에게 좋은 본보기를 빼앗는 일이다. 그리고 칭찬할 수 없는 임금을 사적인 이유 때문에 옹호하는 자들은 공공의 정의를 해치면서 개인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티투스 리비우스의 말에 왕권 아래서 자는 자들은 항상 그 말투에 어리석은 허식과 구차한 변명이 가득하며 모두가 그들의 임금들을 무조건 어질고 위대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네로에게 맞대고 이렇게 대답한 저 두 병졸의 대담한 태도를 책망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은 왜 자기를 원망하느냐고 네로가 묻자 나는 그대가 선했을 때는 그대를 사랑했소. 그러나 그대가 어버이 살해범이고 방화범이며 사기꾼이고 마부 같은 자가 된 뒤로는 그 가치대로 미워하오 라고 말하였다. 또 한 사람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냐고 네로가 묻자 그대의 계속적인 폐악 행위를 달리는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악랄하고 포악한 것에 관해서 그가 죽은 뒤에 표명되었고 또 이후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평가를 어느 누가 건전한 정신으로 감히 책망할 것인가. 이것은 철학상의 미묘한 고찰이다. 사람은 도덕을 사랑하는 데 있어 지나칠 수가 있고 적당한 행동도 지나칠 수 있다. 필요 이상으로 현명하지 말고 적당하게 현명하라 라고 한 성서의 말씀인 이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말에 부합된다. 나는 어느 권세 있는 분이 자기 지체에 맞는 예에서 벗어나는 신앙심을 보이다가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절도 있는 중용의 마음씨를 좋아한다. 선을 행함에도 절도가 없으면 내게 역겹지 않다 해도 그것은 나를 놀라게 하며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게 만든다. 파우사니아스의 모친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 무덤에 최초의 돌을 날랐다든가 집정관 포스투미우스가 자기 아들이 젊은 혈기로 좀 먼저 대열에 벗어나 적군에게 쳐들어가서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그를 죽이게 한 것 따위는 내게는 정당하기보다는 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촌스럽고 천하며 희생이 심한 도덕을 좋지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다. 관역놈으로 활을 쏘는 자는 화살이 관역에 못 미치는 자나 실패하기는 마찬가지다. 눈은 캄캄한 속으로 내려가는 때나 너무 밝은 광명 속으로 나아가는 때나 똑같이 혼란된다. 플라톤에 나오는 칼리클레스는 극도의 철학은 해롭다고 하며 이익이 있는 한도를 넘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하고 그것을 절도 있게 받아들이면 유쾌하고 유익하지만 마침내는 사람을 거칠고 악하게 만들며 일반의 종교와 법률을 경멸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피하게 하며 인간적인 쾌락을 적대시하게 하고 모든 정치적 사건의 처리나 남을 도와주는 일이나 자기를 지키는 일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뺨을 얻어맞아도 대항 못하는 인간이 되게 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이 옳다. 왜냐하면 철학을 과도하게 공부하면 우리들의 타고난 자유를 속박하며 배운 꾀가 탈이 되어서 오히려 자연이 우리에게 그어준 좋고 탄탄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내에게 갖는 애정은 극히 정당하다. 그런데 신학은 이 애정도 억제하고 제한하라고 한다. 나는 전에 송 토마스의 글에 친척 간의 금지된 결혼을 비난하는 조목에서 이러한 여자에 대하여 지니는 애정이 절도를 잃게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읽은 듯 싶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만일 남편의 애정이 전적이며 완전하다면 친척으로서 갖는 애정은 넘치게 꽤 과도한 부담을 주어 이러한 남편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신학이나 철학과 같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학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참견한다.
아무리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행동이라도 그들의 심사와 비판을 면하는 것은 없다. 그들이 자유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풋나기의 소리다. 여자들이란 남자와 통하려는 얼마든지 몸을 내놓으며 의술의 치료를 받으려면 수치심 때문에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 중 너무 거기에 열중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아내들과 함께 맛보는 쾌감에도 절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망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는 불법적인 교제에서처럼 방자하고 음탕한 짓으로 실수할 염려가 있다. 우리들의 최초의 열기로 이런 장난에서 쓰게 되는 염치 없는 지나친 행동은 아내들에 대하여 점잖지 못할 뿐 아니라 해롭게 실천되는 것이다. 여자들은 이러한 모녀엄치는 약간이나마 다른 데서 배워야 한다. 그녀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충분히 잠겨 있다. 나는 여기 자연스럽고 단순한 방법밖에 쓰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경건한 결합이다. 그 때문에 거기서 얻은 쾌감은 조심스럽고 성실하고 약간은 엄격성에 관련되어 있는 쾌감이라 해야 한다.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탐락이라 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한 목적이 출산에 있는 까닭에 여자가 늙었다든가 잉태한 경우처럼 우리가 그 성과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도 여자의 포옹을 탐할 수 있는가 하고 의심을 품는 자들도 있다. 그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행위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회교 국가에서는 잉태한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극기한다. 또 여러 나라에서 월경 중에 관계하는 일을 꺼린다. 제노비아는 그녀의 남편을 한 번밖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이 끝나고 잉태 중에 남편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며 해산을 한 뒤에라야 다시 시작하는 권한을 주었다. 아폴로니우스는 말하기를 거짓말은 노예가 할 짓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유인의 할 짓이라고 하였다. 진실은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진실은 그 자체를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대체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자기에게 소용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며 아무에게도 상관이 없을 때에는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충분히 진실하지 못한 자이다. 내 심령은 그 기질이 거짓말을 기피하며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가끔 그런 일이 생기지만 어쩌다 나도 모르게 주차없이 마음이 통요되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는 마음속에 수치심을 느끼며 가슴이 아프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사람은 언제나 모든 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는 바는 생각하는 것과는 같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악의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짓을 꾸미며 속을 감추는 일은 그들이 진실을 말할 때도 남이 신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이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한 번이나 두 번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임금들 중에 몇몇이 하던 것처럼 자기들은 속을 감춘다고 공언하며 만일 샤스가 그들의 진실한 의도를 알고 있다면 이 샤스를 불에 쳐넣겠다고 하고 거짓을 꾸밀 줄 모르는 자는 나라를 다스릴 줄 모른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들과 상종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사기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작이다. 인간이 얕고 기만할수록 정직하다는 평판을 잃은 뒤에는 더욱 배척당하고 의심받는다고 키케로가 말했다. 티베리우스가 하던 식으로 속과 겉을 항상 다르게 가질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의 용모나 말에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순박한 자들의 일이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이런 인간들이 사람들과 무슨 교섭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진실에 불충실한 자는 거짓에도 불충실하다. 우리 시대에 한 군주의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오로지 그의 정책의 편의만을 고려하고 그의 신의와 양심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단 한 번의 약속을 어긴 덕택으로 그의 정치의 기초를 굳힐 수 있었던 제왕에게는 그의 배신이 부득이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주 같은 교습에 부닥친다. 한평생에 여러 번 강화도 하고 여러 번 조약도 맺는다. 그들에게 첫 번 불신 행위를 하게 한 이득, 그리고 다른 모든 악질 행위에서와 같이 거기서는 거의 늘 이득이 생긴다. 신에 대한 모독, 살인, 반란, 배반 등은 어떤 성과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된다.
다음에 무한한 손해들을 끌어오며 이 군주는 그 배신 행위 때문에 모든 교섭과 협상을 맺어 모든 방법을 잃게 된다. 내가 어렸을 적 일이지만 약속이나 조약을 지키는데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 종족인 오토만족의 솔리만은 그의 군대를 오트란토에 상륙시켰을 때 앞서 협약한 바와는 반대로 베르쿠리노 대 그라티나레와 카스트로의 주민들이 항복하고 나서 포로가 되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방면하라는 명령을 보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다른 거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는 터이며 이런 불신 행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드러난 이익이 있다 하여도 미래의 비난과 불신을 초래하여 극히 불리한 사태를 끌어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속을 감추고 아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극성스럽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편이 낫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놓는 태도에는 어떤 교만과 고집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자백한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곳에서 너무 방자하게 놀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열을 올리는 일이 있는 듯하다. 역시 재간이 없어서 본성대로 놀아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집에서 하는 버릇인 방자한 화법과 태도를 세도가들 앞에서도 가지며 그들이 얼마나 버릇없고 신뢰되는 일인가를 느낀다. 그러나 내 인품이 이렇게 생겼을 뿐더러 나는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것을 살짝 비껴서며 딴전을 부리거나 진실을 숨기는 재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둘 만한 기억력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만한 자신감도 없다. 그래서 속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강한 채 한다. 나의 불완전한 점을 공개하고 비난하면 이를 두려워할 사람도 생길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나를 죽여 세우기보다는 나를 비난하는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그 점에 유의하여 더 자주 내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하고 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손해가 된다.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비난은 늘 불어가고 자기 칭찬은 줄어간다. 아마 나처럼 시범보다는 반발로 추종보다는 회피로 자기를 가르쳐가는 성미를 가진 자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카토는 어리석은 자들이 현자에게보다도 현자들이 어리석은 자에게 더 많이 배운다고 하였고 파우사니아스가 이야기하는 한 늙은 음악가가 제자에게 바로 앞집에 사는 서투른 악사의 연주를 강제로 들으러 보내서 보조해야 되는 음과 틀린 박자를 미워할 줄 알기 길들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훈련을 노렸던 것이다. 나는 오늘 관대성의 모범에 끌리는 것보다도 잔인성을 미워하는 마음에 더 한층 관대하다. 한 능숙한 기수의 역할은 검사나 베니스인이 말을 타는 방식만큼 내게 말 타는 법을 잘 가르쳐주지 못한다. 그리고 올바른 어법보다 서투른 방식이 나의 어법을 더 고쳐준다. 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내 모습을 살펴보며 바로잡아간다. 기분 좋은 일보다 속상한 일이 더욱 자극을 주어서 잠 깨운다. 이 시대는 찬송보다는 반대로 담기보다는 다르게 처하기로 후퇴 방법을 써서 자기들에게 개선의 길을 찾아준다. 좋은 본보기로서는 배울 점이 적기 때문에 나는 나쁜 본보기를 더 흔히 교재로 사용한다.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남에게 좋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마음 약한 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 견실해지려고 노력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상냥해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나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표준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정신에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 있는 훈련법은 내 생각으로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다. 나는 이 방법의 사용이 우리 인생의 어느 다른 행동보다도 더 감미로운 일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에서 만일 내가 지금부터 택해야 할 입장이 된다면 듣기와 말하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버리는 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테네인들은 더욱이 로마인들이 더 한층 이 대화의 훈련을 숭상했었다. 우리 시대에는 이탈리아인들이 이런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사고력이 그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혜택을 입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서적에 의한 공부는
동작을 나태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며 열기를 올릴 수 없게 만든다. 그런데 대화는 단번에 가르쳐주고 훈련시킨다. 내가 한 신찬 10년과 그리고 한 강직한 창기 선수와 대화를 하면 그는 내 옆구리를 밀고 왼쪽 오른쪽을 찌르며 그의 관념은 내 관념을 약동시킨다. 독자여, 나는 이 수상록의 시도와 그리고 나 자신의 묘사의 나머지 부분들을 세 번째로 연장하여 계속해가게 내버려두라. 나는 덧붙여갈 것이나 교정하지는 않는다. 첫째로, 나는 자기 작품을 세상에 저당 잡힌 자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으면 다른 데서 더 잘 말해볼 일이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 팔아놓은 것이면 변작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자들의 작품은 그들이 죽은 뒤에나 사줄 일이다. 내놓기 전에 잘 생각해 볼 것이지 왜 그토록 서두르는 것인가. 내 책은 늘 한결같다. 새로 출판하는 데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 약간의 장식을 붙이는 일을 허용했을 뿐이다. 그것은 첫 번 형태를 못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계속 출판되는 것에 어느 사소한 야심적인 재롱을 가지고 하나하나 특수한 값어치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는 연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연대가 쉽사리 뒷바뀌게 될 것이다. 둘째로 내 일에 관해서는 받고 가다가 손해를 볼까 두려워지는 것이다. 내 이해력은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기도 한다. 나는 내 사색이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둘째나 셋째 것이라고 지난 일이기보다는 지금의 일이라고 덜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것을 고치는 식으로 똑같이 어리석게 자기 것을 고친다. 내 책의 출판은 1580년에 나왔다. 그 뒤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나 또한 늙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현명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의 나와 조금 전의 나는 확실히 다르다. 어느 편이 더 나은가?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개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늙는다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그것은 형태 없이 어지럽게 비틀거리는 주정뱅이 걸음이거나 바람 부는 대로 간들거리는 걸대와 같은 움직임이다. 안티오코스는 아카데미아를 옹호하는 강력한 글을 썼었다. 그는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어느 편을 들건 나는 늘 안티오코스의 의견을 좇는 것은 아닐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의문을 세우고 나서 인간의 사상에 확실성을 세운다는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의문을 세우는 일이며 누가 그에게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월을 준다 해도 그는 다른 때보다 더 나아지거나 하는 일 없이 늘 새로운 동요의 조건 속에 있는 것이라고 약속하는 일은 아닐까. 몽테뉴 수상록의 원제는 시도라는 뜻의 에세라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기 위한 몽테뉴식의 치열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몽테뉴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쓰여졌으며 지극히 사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독자를 위한다거나 스스로 명성을 얻고자 쓴 것도 아니라고 몽테뉴 스스로가 밝혔던 수상록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